이년아, 몸으로 갚아. 오 주부가 연희의 턱을 부채 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덩치 좋은 하인 셋이 연희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고 병상에서 기어 나온 늙은 아비는 마당에 엎드려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놓으시오. 빚을 빌미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어디 사람의 도리요. 연희가 악을 썼지만 오 주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스무냥을 못 갚으면 내년이라도 가져가야지. 이 고운 얼굴이 순먼지 속에서 늙어가는 것도 아깝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한쪽 구석,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쇳물을 들여다보던 커다란 덩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년 동안 침 흘리며 바보 소리를 듣던 대릴사위 돌쇠. 그 사내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집게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한 발, 두 발, 오 주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 주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침 흘리던 입이 꼭 다물어져 있었고 불빛을 받은 두 눈 속에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바보는 누구이기에 저토록 서슬퍼런 눈빛을 3년이나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기적과 큰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영조 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깊은 산골에 금천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바람 한 줌 들어오기 어려운 그곳에 대대로 쇠를 다루어 온 강신의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름은 강태복. 나이 50이 넘도록 대장간을 지켜온 장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강태복이 만든 호미가 아니면 밭을 매지 않는다는 소리가 돌 정도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낫은 별을 벨 때 사각사각 비단 자르는 소리가 났고 그가 벼린 도끼는 아름들이 소나무를 3번 만에 쓰러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강태복에게 하나뿐인 핏줄이 있었으니 딸연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한이라면 한이었지만 연희는 아들 부럽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아비 옆에 쪼그려 앉아 풀무지를 도왔고 10살이 되자 숯불의 빛깔만 보고 온도를 맞출 줄 알았습니다. 15에는 제법 쓸만한 호미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내어 강태복이 눈물을 글썽이며 2년이 아들이었으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법이지요. 변고가 시작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금천고을에 오주부라는 자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래 관아의 말단 아전이었던 이 자는 고을에 새로 부임한 박 판관과 일찍이 연주를 대어 매물로 환심을 산 뒤 고을의 철물 거래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시에서 농기구를 팔려면 반드시 오주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값이라는 것이 물건 값의 절반을 좋게 넘겼습니다. 강태복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을 내 값에 파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하며 오주부의 횡포에 맞섰습니다. 그러자 오주부가 꾀를 냈습니다. 관아를 통해 대장간에 쇠를 대주던 상단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쇠부치가 들어오지 않으니 일감이 끊겼고 일감이 끊기니 밥이 끊겼습니다. 결국 강태복은 오주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5냥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 갚겠다 했는데 석 달이 되자 이자가 불어 8냥이 되었고 다시 석 달이 지나자 15냥이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빚이 20냥으로 불어나 대장간 텃째 넘겨야 할 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 그 돈은 어찌 갚으려고 하시오? 연희가 매일 밤 물었지만 강태복은 기침만 콜록콜록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3년 동안 수지 연기를 마시고 끼니를 거르고 잠을 줄여가며 버틴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겨울부터였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고을 외곽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사는 마 노인이라는 이가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보이는 이 노인은 허리가 굽고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유난히 맑아서 언뜻 보면 그저 늙은 농부 같으면서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강 대장, 자네 사위를 하나 드리지 않겠나? 뜬금없는 소리에 강태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위라뇨? 이 꼴이 된 대장간에 누가 대릴 사위로 들어오겠소? 한 녀석이 있네. 내가 거두어 키운 아이인데 힘이 장사라 풀무질이며 순 나르는 것은 세 사람 몫을 하네. 다만 마 노인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무엇이오? 좀 모자라네. 말을 더듬고 침을 흘리고 눈치가 없어서 동네 아이들한테 돌 맞기가 일쑤이지. 그래도 착하기는 소만큼 착하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네. 품삯도 필요 없네. 밥만 먹이면 되네. 강태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바보에게 시집 보내다니. 그러나 당장 풀무지를 할 사람이 없었고 품삯 줄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요. 뜻밖에도 먼저 입을 연 것은 연이었습니다. 강태복이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이야, 내가 무슨 소리를. 대장간이 무너지면 아버지가 먼저 무너지시잖소. 바보든 뭐든 풀무질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혼례야 그저 형식일 뿐이지요. 연희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태복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흘 뒤 마 노인이 한 사내를 데리고 대장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곰 같은 손. 그런데 고개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입꼬리에서 침이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고 연희와 눈이 마주치자 히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쇠요. 나는 힘이 세요. 그것이 돌쇠가 연희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대장간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했습니다. 관아에 알릴 것도 없고 초대할 하객도 없었습니다. 마 노인이 술 한 대를 가져왔고 강태복이 메주콩을 삶아 안주를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가 남겨놓은 빛바랜 저고리를 입었고 돌쇠는 마 노인이 빨아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돌쇠가 잘하겠소. 돌쇠가 연희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절은 엉성했고 말은 더듬거렸지만 그 눈이 아주 잠깐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혼례 다음 날부터 돌쇠는 풀무질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마 노인의 말대로 돌쇠의 힘은 장사였습니다. 어른 둘이 매달려야 겨우 움직이는 풀무를 돌쇠는 한 손으로 당겼습니다. 숯가마에서 대장간까지 숫자루를 나르는 것도 보통 사람이면 두 자루가 고작인 것을 돌쇠는 네 자루를 한꺼번에 등에 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는 쇠를 만질 때 유난히 집중했습니다. 평소에는 침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화덕에 불이 붙고 쇠가 달궈지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가 반듯해지고 침이 멈추고 벌겋게 달궈진 쇠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눈이 마치 쇠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이 쓰였지만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대장간에 온 지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대장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불을 켰을까?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화덕 앞에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던 그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두 눈을 또렷이 뜨고 화덕 속 숯불의 빛깔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집게로 폐철 한 덩이를 집어불 속에 넣더니 숯을 덧대고 풀물을 천천히 당기며 온도를 맞추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어려서부터 아비 곁에서 쇠 다루는 것을 보아왔으니 눈이 밝았습니다. 숯불 온도를 저렇게 정교하게 조절하는 솜씨는 아비 강태복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쇠덩이가 마침내 시뻘겋게 달궈지자 돌쇠가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낮고 고르게 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망치질의 박자였습니다. 한 번은 세게, 한 번은 약하게, 그 사이에 미세한 쉼이 있어서 쇠덩이가 스스로 결을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밤새 쇠를 두드려 호미 두 자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호미를 구석에 감추고는 다시 침을 흘리며 비스듬히 고개를 꺾고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희는 돌쇠가 잠든 뒤에 몰래 그 호미를 꺼내 보았습니다. 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이 면도칼처럼 서 있었고 쇠의 결이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연희가 아비 밑에서 20년을 보았지만 이런 호미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연희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여전히 침을 흘리며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고 닭이 날아오르자 깔깔 웃으며 쫓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보였습니다. 간밤에 본 그 사내는 꿈이었던 걸까?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이어지는 사이 오주부의 독촉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강태복, 이번 장날이 마지막이야. 스무냥을 갚든지 대장간 문서를 넘기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 오주부가 보낸 하인이 대장간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갔습니다. 강태복은 그날 밤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달려가 아비를 부축했습니다. 강태복의 얼굴은 재빛이었고 입가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야, 대장간을 포기해라. 이 아비가 쇠를 못 다루게 되었으니 끝난 것이야. 아버지, 그 소리 마시오. 제가 있잖소. 제가 다 해내겠소. 풀무질은 내 몸으로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저 바보는 쇠를 녹일 줄은 알아도 물건을 만들 줄은 모르지 않느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비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는 풀무질과 숯 나르기는 귀신이었지만 낮에는 쇠를 만질 줄 몰랐습니다. 아니, 만질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본 것을.
연희는 병상에 누운 아비 곁을 지키다가 한밤중에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돌쇠가 자는 구석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 응? 나를 똑바로 보시오. 돌쇠가 침을 흘리며 고개를 비틀었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밤에 호미를 만든 것 알고 있소. 아비가 쓰러졌소. 대장간이 무너지면 우리는 길에 나앉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쇠가 한참 동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의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분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주부가 직접 대장간에 나타났습니다. 하인 5을 거느리고 빈 문서를 흔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강태복, 오늘이 마지막 장날이야. 스문양이 어디 있나? 병상에서 겨우 일어난 강태복이 마루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주부,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시오. 이 몸이 나으면 반드시. 됐어. 한 달은 무슨. 내가 벌써 2번이나 말미를 줬잖아. 이번에는 어림없어. 오주부의 눈이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에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말이야, 자네 딸이 나한테 오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지. 이 무슨. 강태복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희가 아비 앞을 막아섰습니다. 꿈 깨시오. 내 아비의 대장간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사려 하오. 썩 물러가시오. 인연이 입이 살았구나. 좋아. 그럼 사흘 뒤에 관아에서 보자. 빈 문서가 여기 있으니 관에서 판결을 받아주마. 오주부가 싸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강태복이 마루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연희는 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대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화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침을 흘리며 멍한 얼굴로.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연희가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가 히히 웃었습니다. 나는 불이 좋소.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바보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대장간 쪽에서 풀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돌쇠가 화덕에 숯을 가득 쌓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미가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옆에 놓인 것은 아비 강태복이 소중히 감추어 두었던 이 대장간에 남은 마지막 쇠덩이였습니다. 쇠상자 안에 고이 넣어 두었던 가장 질 좋은 쇠. 돌쇠가 그 쇠덩이를 화덕에 넣었습니다. 풀물을 천천히 당기며 숯불의 빛깔이 주황에서 노란빛으로 다시 하얀 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죄의 숨결을 잇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희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듬거림 없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장인어른 쇠는 내가 쓰겠소.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보 돌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덕의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 사흘이면 돼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덕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3년을 곁에 두고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새벽까지 돌쇠는 쇠를 두드렸고 연희는 잠들지 못한 채 그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 땡, 땡. 낮고 고른 그 소리가 고요한 산골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흘 밤낮을 화덕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쇳덩이를 불에 넣고 녹였다가 꺼내 두드리고 다시 불에 넣고 녹였다가 꺼내 두드리기를 2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연희가 물을 가져다 주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받아 마셨고 밥을 가져다 주면 한 손으로 주먹밥을 쥐고 먹으며 다른 손은 쇠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쇳덩이의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농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곧은 형상. 칼이었습니다. 돌쇠는 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칼이라니, 왜 칼을 만드는 거요? 연희가 물었지만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망치질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장네 바보 사위가 미쳤나 봐. 밤낮으로 쇠를 두드리고 있어. 칼을 만든다며? 바보가 무슨 칼을? 저러다 관아에 잡혀가겠지. 셋째 날 새벽 연희가 잠에서 깨어 대장간으로 갔을 때 돌쇠는 숫돌 위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양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진 자리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온 정신을 모아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돌쇠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칼날에 부딪혀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칼날 위로 아지랑이 같은 물결무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쇳결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강태복의 대장간에서 20년을 보낸 년이었지만 이런 칼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돌쇠가 칼을 쥔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작 하나를 세워놓고 칼을 가볍게 내리치자 장작이 두부처럼 갈라졌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칼이 장작을 지나간 자리가 대패로 밀어놓은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연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 칼을 장해내시오. 돌쇠가 칼을 연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더듬거림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돌쇠의 눈에서 초점이 다시 흐려지더니 고개가 한쪽으로 꺾이고 입꼬리에서 침이 흘렀습니다. 히히, 나 배고 고파. 연희는 칼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칼은 분명 현실이었고 방금 전 그 눈빛도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사내는 또다시 침 흘리는 바보였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급한 것은 사흘 뒤가 아니라 오늘이었습니다. 오 주부가 관아에 소송을 넣겠다고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칼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금천 장씨는 닷새마다 열리는 오일장이었습니다.
포목상, 약재상, 옹기 파는 사람, 엿장수들이 좌판을 벌이고 그 사이에 철물을 파는 좌판이 두어 개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오주부의 허가를 받은 좌판이었습니다. 연희는 철물 좌판이 아니라 장터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쳐 칼을 올려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칼이요? 저 빛깔 좀 봐. 칼날 위로 물결이 흐르는 것 같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때 장터의 포목상 가운데 가장 큰 좌판을 벌리고 있던 조행수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장시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으로 물건 보는 눈이 매서웠습니다. 이 칼, 한 번 볼 수 있겠소? 연희가 칼을 건넸습니다. 조행수가 칼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기 좌판에서 명주 한 필을 가져왔습니다. 칼날을 명주 위에 살짝 올려놓고 그대로 밀었습니다. 명주가 소리 없이 갈라졌습니다. 조행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새 필이요. 명주 새 필을 베어도 이 날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 칼을 사겠소. 베어 보시오. 연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행수가 명주를 세 필 겹쳐 놓고 칼을 내리자 세 필이 한꺼번에 사각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칼날에는 흠 하나 없었습니다. 조행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값을 부르시오. 스무냥이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칼 한 자루에 스무냥이라니. 보통 좋은 환도가 세냥에서 5냥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냥에 합시다. 안 돼요. 20냥이 아니면 팔지 않겠소. 연희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이 돈이 아비의 빚을 갚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행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좋소, 20냥을 주리다. 그 대신 이 칼을 만든 장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이런 칼이라면 내 단골 무관들이 줄을 설 것이오. 연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장터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거기 서라. 그 좌판 누구 허가를 받고 벌렸느냐. 오주부의 하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선하인이 연희의 좌판을 걷어찼고 뒤따라온 하인 하나가 연희의 손에서 돈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허가 없이 장시에서 철물을 팔았으니 이 돈은 관아에 압수한다. 이것은 내 돈이요. 내 물건을 팔아받은 정당한 값이란 말이오. 연희가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은 돈주머니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조행수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소. 오주부에게 찍히면 이 장시에서 장사를 못하오. 연희는 빈 보자기를 껴안고 장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냥을 손에 쥐었다가 눈앞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장간에 돌아오니 대장간 앞에 마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희 돌쇠가 칼을 만들었다며? 어르신, 그것을 어찌? 소문이 장시를 넘어 온 고을에 퍼졌어. 바보 사위가 명주 세 필을 자르는 칼을 만들었다고. 큰일이야. 마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라뇨? 무슨 큰일이 나는 것이오? 마 노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연희를 대장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돌쇠는 한쪽 구석에서 침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희, 내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네. 마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늙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돌쇠의 본명은 이석이야. 이 아이의 아비는
한양 군기시의 최고 도편수였던 이판술이네. 군기시 도편수라면 나라의 병장기를 만드는. 그렇네. 이판술은 내 스승이었어. 내가 15세 군기시에 들어가 스승 밑에서 쇠 다루는 것을 배웠지. 스승은 조선 팔도에서 둘도 없는 명장이었네. 스승이 벼린 칼은 100번을 베어도 날이 서 있었고 쇠의 결에 용 문양을 새기는 비전의 기법은 오직 스승만이 할 수 있었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스승이 영모에 연루되었네. 군기시에서 만든 병장기가 역적의 손에 들어갔다는 누명이었어. 스승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네. 스승은 참수되었고 집안은 멸문을 당했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승이 끌려가기 전날 밤 나를 불러 10살짜리 아들을 맡겼네. 이 아이만은 살려다오. 이 아이의 손에 내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나는 그 밤에 어린 서기를 등에 업고 한양을 빠져나왔네. 그런데 노인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비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말았어. 아비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야. 그 뒤로 말문이 막혔네. 말을 더듬고 침을 흘리고 멀쩡하던 아이가 바보가 되어버렸지. 나는 이 아이를 시골로 데려와 바보 행세를 시키며 숨겨 키웠네. 바보로 살아야 들키지 않으니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쇠만은 잊지 못하더구나. 이 아이의 손이 쇠를 만지면 아비에게 물려받은 피가 깨어나. 말은 더듬어도 손은 더듬지 않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 아이가 칼을 만들면 아비의 기법이 그대로 드러나. 그 기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아이의 정체가 들통나는 거지. 노인이 연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연희, 그 칼을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돼. 소문이 퍼지면 이 아이가 위험해져. 그러나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오주부가 대장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5이 아니라 10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주부의 뒤에는 관복을 입은 아전 2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복의 딸 연희를 불러라. 오주부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연희가 대장간 앞으로 나서자 오주부가 빈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어제 장시에서 허가 없이 철물을 판 죄, 거기에 빚스 문양을 갚지 못한 죄. 이 2가지로 관하에 고발했다. 박 판관님이 직접 판결하실 것이야. 순순히 대장간 문서를 넘기면 옥에는 안 넣어줄 수도 있지. 오주부의 눈이 연희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니면 내 말을 듣든지. 연희는 치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대장간 문서도 이 몸도 넘기지 않겠소. 관하에서 판결을 받겠소. 고집도 세지. 좋아. 그럼 사흘 뒤 관하에서 보자. 오주부가 돌아가고 연희는 대장간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비는 병상에 누워있고 남편은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산에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대장간 뒤쪽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숯가마에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고 강태복이 기침을 하며 기어 나왔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대장간 지붕까지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어서 나오시오. 연희가 강태복을 부축해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2 사내가 도망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주부의 하인들이 분명했습니다. 불을 끄느라 밤새 물을 퍼 날랐습니다. 다행히 화덕과 모루가 있는 본체는 살렸지만 숯가마와 지붕 절반이 다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대장간은 처참한 꼴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무너진 지붕, 숯가루가 된 숯가마. 연희는 무너진 대장간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연희 곁에 와서 섰습니다. 침을 흘리고 있었지만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탄 잔해 속에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연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쇠덩이 하나. 불에 그을렸지만 형태가 남아있는 쇠덩이. 나 이것으로 또만 만들겠소. 돌쇠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연희가 그 쇠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소문은 오주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명주 세피를 자르는 칼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인근 고을까지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이 경상도 병마절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금천 고을에 명주 세피를 자르는 칼을 만든 장인이 있다고. 그 칼을 당장 가져오너라. 병마절도사의 명이 금천 관하로 떨어졌습니다. 박 판관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칼을 손에 넣어 자기가 진상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주부, 그 바보 사위놈이 만들었다는 칼을 당장 빼앗아 와라. 내가 병마절도사에게 직접 올리겠다. 나으리,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보 사위를 칼을 만든 죄로 잡아들이면 칼도 뺏고 대장간도 뺏고 연인연도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좋구나. 바보가 칼을 만들었다면 흉기 제조죄로 엮을 수 있겠지. 당장 잡아들여라. 바로 그 다음 날 관군 10명이 대장간을 에워쌌습니다. 대장간 바보 사위 돌쇠, 허가 없이 흉기를 제조한 죄로 잡아간다. 포졸이 소리를 쳤습니다. 돌쇠는 화덕 앞에 앉아 멍한 얼굴로 고개를 비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꺾은 채 기이 웃기만 했습니다. 돌쇠. 연희가 달려가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포졸이 연희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이것은 관아의 명이다. 연희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태복이 병상에서 기어나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사위를 놓아주시오. 칼을 만든 것은 내 허락 아래 한 일이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연희는 피투성이 무릎으로 일어나 관아를 향해 뛰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쇠. 연희의 목이 찢어져라 외쳤지만 높은 담장 너머로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관아 담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을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는데 연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보가, 아니 그 사내가 잡혀갔습니다. 아비의 누명을 가슴에 묻고 15년을 바보 행세하며 숨어 살던 사내가. 연희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쇳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쇠를 다루며 묻혀 놓은 쇳가루. 내가 반드시 꺼내주겠소.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담장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연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행색의 젊은 선비.
낡은 갓에 먼지 묻은 도포를 입고 어깨에 보따리를 맨 이 사내가 금천고을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서 감찰. 조정에서 경상도의 비리를 조사하러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서 감찰은 관아 담장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과 그 여인이 외치는 이름을 조용히 귀에 담았습니다. 서 감찰은 금천고을에 들어온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터에서 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며 귀를 열어두었더니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가 한결같았습니다. 오 주부가 장씨의 철물 거래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 박 판관이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다는 것, 장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고을을 떠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터진 소문 하나. 강씨네 대장간의 바보 사위가 명주 세피를 자르는 칼을 만들었다는 것. 서 감찰의 귀가 번쩍 뜨인 것은 그 대목이었습니다. 명주 세피를 자르는 칼이라. 그것은 보통 대장장이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 감찰은 과거에 조정의 문서고에서 군기시 관련 기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참수된 도편수, 이판술. 그 기록에는 이판술이 만든 칼의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쇠를 수십 번 접어 두드려 만든 물결무늬, 칼날 위에 흐르는 아지랑이 같은 결. 그리고 최근 조정에서는 이판술의 영모가 무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바보 사위가 만든 칼을 직접 봐야겠군. 서 감찰은 관아 담장 앞에서 울고 있는 연희를 보았지만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한 번뿐, 그 한 번을 가장 정확한 순간에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돌쇠를 풀어주시오. 칼을 만든 것은 죄가 아니오. 흉기가 아니라 연장이오. 관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나와서 연희를 밀쳤습니다. 시끄럽다. 판관 나으리께서 심리 중이시다. 물러가라. 연희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아 앞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여인 참 독하다. 바보 남편을 위해 저리 버티다니. 바보라도 남편은 남편이니까. 그래도 관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 둘째 날에도 연희는 관아 앞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그때 수수한 행색의 젊은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서 감찰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버티고 있소?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한 나그네였지만 눈빛이 맑고 목소리가 반듯했습니다. 내 남편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소. 칼을 만든 것이 죄라는데 그것이 말이 돼요.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면 그것이 흉기가 되는 법이 어디 있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보라던데 바보가 어찌 칼을 만들었소? 연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쇠의 정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당부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비의 기법이 드러나면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바보든 아니든 그것은 내 남편의 사정이요. 그저 억울한 사람을 풀어달라는 것이 그리 큰 청이요? 서 감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칼을 혹시 내가 볼 수 있겠소? 관아에서 압수해 갔소. 내 손에는 없소. 그렇다면 내가 관아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소.
연희가 놀란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가 무슨 수로 관아에 들어간다는 것이오? 서 감찰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 감찰은 나그네 행색 그대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칼을 거래하는 상인이요. 금천고을에서 명주 세피를 자르는 칼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판관 나으리를 뵙고 그 칼을 사고 싶소. 값은 넉넉히 치르겠소. 포졸이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자 박 판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한양의 상인이 칼을 사러 왔다면 비싼 값에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들여보내라. 서 감찰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판관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오 주부가 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이 칼이 마음에 드오? 박 판관이 손짓하자 아전이 칼을 가져왔습니다. 헝겊에 쌓여있던 칼이 풀리자 칼날이 관아 안에 촛불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서 감찰은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칼날 위에 물결무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쇠를 수십 번 접어 두드려야만 나오는 쇠 속에 결이 살아있는 그 무늬. 그런데 서 감찰의 눈이 머문 곳은 물결무늬가 아니었습니다. 칼의 승배 손잡이에 가려지는 칼몸 아래쪽에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 반만한 크기에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용 한 마리. 서 감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양. 조정의 문서고에서 본 그 기록. 군기시 도편수, 이판술의 비전, 울룡각. 오직 이판술과 그 후계자만이 새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이 칼을 만든 자가 누구요? 서 감찰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박 판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신의 대장간의 바보 사위라는 놈이요. 지금 옥에 넣어두었소. 그 자를 볼 수 있겠소. 왜? 칼만 사면 되지. 바보를 왜 보겠소? 칼을 만든 장인의 솜씨를 직접 확인해야 값을 매길 수 있소. 한양의 무관들은 장인의 이름값을 따지요. 박 판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전에게 서 감찰을 옥으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금천관아의 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벽에서 물이 배어나오고 쥐가 구석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서 감찰이 옥방 앞에 서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덩치가 보였습니다. 돌쇠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 고개를 한쪽으로 꺾은 채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 감찰이 옥방 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 칼을 만들었나? 히히, 나는 바보요. 돌쇠가 히히 웃었습니다. 서 감찰은 돌쇠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돌쇠의 손에 채워진 쇠고랑. 서 감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쇠고랑 위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바느다란 선. 그런데 그 선이 모여 문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용. 칼의 승배에 새겨져 있던 것과 똑같은 울룡 문양이었습니다. 돌쇠가 옥에 갇힌 사이 맨손으로 쇠고랑에 새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 감찰은 한참 동안 그 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서 감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조정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의 몸이 굳었습니다.
침이 멈추고 고개가 천천히 바로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쇠의 눈이 서 감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는 것이오?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15년을 감추고 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양이 말해주고 있네. 울룡각. 이것은 군기시 도편수 이판술만이 쓰던 비전의 기법이야. 이 판술은 15년 전에 영모로 참수되었네. 그런데 이 판술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참형 직전에 사라졌다고. 돌쇠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지? 돌쇠가, 아니 이석이 두 주먹을 쇠고랑 안에서 꽉 쥐었습니다. 쇠덩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군기시 도편수, 이판술의 아들 이석이옵니다. 그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옥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 아비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나라를 위해 칼을 벼린 충신이옵니다. 그 누명을 쓰고 목이 잘렸습니다. 나는 10살에 아비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쇠를 잡아야만 아비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쇠를 두드려야만 아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석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비의 이름으로 칼을 벼렸습니다. 아비가 가르쳐준 대로 쇠를 접고 또 접어 쇠 속에 바람을 넣고 쇠 속에 아비의 혼을 넣었습니다. 이 칼이 세상에 나가면 아비의 기법을 아는 사람이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서 감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방의 자물쇠를 잡고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라. 나으리 무슨 말씀을? 판관 나으리의 명 없이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서 감찰이 품에서 봉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보가 찍힌 마패와 함께 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암행어사. 암행어사 서익준, 출도한다. 그 한마디에 금천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박 판관이 집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 주부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서 감찰이 데려온 나졸들이 관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금천 판관 박, 이리 나오너라. 서 감찰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박 판관이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감찰, 무슨 일이시오? 하나, 고을의 철물 거래를 독점시켜 장인들의 생업을 빼앗은 죄. 둘, 오주부와 결탁하여 매물을 수수한 죄. 셋, 허가 없이 흉기를 제조하였다는 거짓 죄명으로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둔 죄. 넷, 압수한 칼을 사사로이 팔아 이익을 취하려 한 죄. 이것이 내 죄다. 박 판관이 마당에 엎드려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오. 서 감찰은 돌아서서 오 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주부는 나졸들에게 양팔을 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 주부, 내 죄목은 더 길다. 고리대금으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죄, 장씨 독점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 강씨 대장간에 방화를 사주한 죄, 그리고 빚을 빌미로 양가 여인을 첩으로 삼으려 한 죄. 이 모든 것을 한양으로 올려 엄히 다스리겠다. 오 주부가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서 감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석이 쇠고랑이 풀린 손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셔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돌쇠.
연희가 관아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사흘을 꿇어 앉아 있느라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이석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솟았습니다. 연희가 이석 앞에 서자 이석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더듬거림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을 속인 것을 용서해 주시오. 바보 행세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소. 당신, 지금. 내 이름은 이석이요. 군기시 도편수, 이판술의 아들이요. 10살의 아비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소. 쇠를 잡으면 아비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쇠만 잡으면 말이 나왔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을 지키겠다고 바보에게 시집온 당신이 내 아비의 칼을 세상에 내보내준 것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다 죽었을 것이요. 서 감찰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 내 아비 이판술의 영모는 무고였다. 조정에서 이미 재조사가 진행 중이야. 내가 만든 이 칼과 울룡각 문양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 직접 상소를 올리겠다. 이석이 서 감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비의 이름을 돌려주시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고. 나라를 위해 칼을 벼린 장인이었다고. 그것만 세상에 알려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서 감찰이 이석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 아비는 역적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장인이었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주마. 마 노인이 관아 뒤쪽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석을 보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서가. 마 노인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석이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곰 같은 덩치의 사내가 늙은 노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마 영감 15년이요. 나를 살려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스승이 맡긴 아이를 지킨 것뿐이야. 스승의 칼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나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연희가 두 사람 곁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태복이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사위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사연을 듣고 늙은 장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판관은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오주부는 고리대금, 철물 독점, 방화사주, 양인 겁박 등 여러 죄목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오주부가 강태복에게 받은 빈 문서는 불법 고리로 판명되어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소식은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서 감찰이 이석이 벼린 칼과 쇠고랑에 새겨진 울룡각 문양을 증거로 상소를 올리자 영조 임금이 친히 칼을 살펴보셨습니다. 칼날 위에 물결무늬, 승배에 새겨진 울룡각. 임금이 칼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판술의 기법이로다. 15년 전 그 장인이 역적이 아니었음을 이 칼이 말해주고 있구나. 짐이 잘못을 바로잡겠노라. 영조 임금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도편수 이판술의 영모 죄명이 벗겨지고 충직한 장인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이석에게는 군기시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이석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한양이 아니라 금천 대장간에서 쇠를 벼리고 싶사옵니다. 아비가 가르쳐 준 것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것이 소인의 도리이옵니다. 영조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석은 금천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반쯤 타 버린 대장간 앞에 서니 연희가 이미 숯가마를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흙을 이기고 벽돌을 올리느라 손이 까져 있었지만 연희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오시오. 연희가 처음으로 이석을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시 지으면 되지요. 숯가마도 지붕도 다시 올리면 됩니다. 강태복이 병상에서 일어나 대장간 마루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위, 아니, 이서방. 강태복이 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장인의 손이 서로 맞잡혀 있었습니다. 자네 아비의 이름이 세상에 돌아왔으니 이제 이 대장간에서 자네의 이름을 새기게나. 이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대장간을 지켜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 노인은 그의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아들이 쇠를 벼리는 모습을 보고 스승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며 편안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이석이 노인의 무덤 앞에 칼 한 자루를 묻었습니다. 울용각이 새겨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쇠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대장간에 다시 풀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석이 쇠를 달구면 연희가 풀무를 당기고 이석이 망치를 내리치면 강태복이 옆에서 숯을 덧대 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가 되어 쇠를 다루었습니다. 이석이 만든 농기구와 칼은 금천 장시를 넘어 경상도 팔고을에까지 이름이 퍼졌습니다. 칼을 사러 온 무관들은 칼날 위에 흐르는 물결 무늬를 보며 감탄했고 승배에 새겨진 작은 울용각 문양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이판술의 기법을 이은 명장 이석의 칼이요. 세상이 바보라 불렀던 사내. 그 사내의 손끝에서 아비의 혼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혼을 세상에 꺼내준 것은 무너지는 대장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텨 낸 한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칼은 때가 되어야 빼는 법이요. 이석이 연희에게 했던 그 말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쇠를 벼리는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래아담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